놀이의 정의와 그 특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놀이란 무엇일까요? 학습자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놀아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언제 놀았느냐 하면 가장 신나게 놀았던 시기는 아마 유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인이 되면 놀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여러 현실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놀이 이외에는 사실 다른 것이 딱히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놀이의 경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소중한 어떤 의미를 또 추억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번 수업은 여러분들께서 딱딱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고 놀았지? 내가 누구랑 놀았지? 내가 언제 놀았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이 수업의 내용이 저절로 학습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놀이란 무엇일까요? 놀이에 관한 생각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크게 6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놀이는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것은 반대로 강제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놀 때 엄마가 꼭 놀아야 돼, 놀지 않으면 혼난다, 이런 얘기는 아마 들어보지 못하실 겁니다. 오히려 신나게 놀다가 엄마에 의해서 놀이 그만해다라는 어떤 금기 사항을, 이제 규칙을 또 준수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적용이 되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누구의 자유일까요? 바로 놀이자의 자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무엇하고 놀아야지, 언제 놀아야지, 이제 그만 놀아야지, 이 모든 것들은 놀이자가 직접적으로 자유스럽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의 여러 가지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놀이에 관한 권리입니다. 일명 놀이권이라고 하는데요. 놀이에 관한 권리는 성인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권을 갖고서 실행한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살펴보시면 분리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논다라는 것은 무엇과 분리되어 있을까요? 아마 일상생활 공간과 분리되어 있고 숙제나 과제와 분리되어 있고 엄격한 현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좀 분리될 수가 있겠죠. 버스 안에서 놀기는 좀 힘듭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그 공공장소의 특징을 무시한 가운데 놀기는 좀 힘들죠. 대부분 아이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은 아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놀이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 분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밥을 먹거나 잠을 잘 때는 그 시간대에는 놀기가 좀 수월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부터 놀아라, 신나게 놀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분리된 시간 속에서 스스로가 아주 즐겁고 또 몰입된 어떤 놀이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측면에서는요, 정해지지 않은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놀다 보면 놀이의 유형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처음에 시작은 의사놀이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나게 의사 역할을 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흉내낼 수도 있겠고, 청진기를 가지고서 뚜뚜뚜 하면서 상대방 황자 역할을 맡은 친구한테 아픈 친구를 진단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사놀이를 하다 보면 좀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놀이 하다가 바로 또 약국놀이로 바뀔 수가 있겠고요. 약국 주변에 있는 마트놀이로 변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딸랑이를 가지고 놀았는데 옆에 보니까 탬버린이 있어요. 그러면 딸랑이를 딸랑딸랑 흔들다가 탬버린을 가지고 박자를 맞출 수도 있겠고, 그렇게 놀다 보니까 또 옆에 크레파스와 종이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연이어서 본인이 그리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색칠놀이를 통해서 그려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를 살펴보면 무언가 고정적으로 패턴이 있고 규칙에 맞게 순서를 고정적으로 지켜나가야 되기보다는 정해지지 않은 활동이라는 거죠. 누가 정할까요? 즉흥적으로 놀이자에 의해서 놀고 싶으면 놀고 놀이의 주제를 변경할 수도 있겠고, 놀 수 있는 공간과 놀잇감을 아이들 스스로가 그때그때마다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활동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측면을 보면요, 바로 비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뭐 직업을 갖고 계신다면 직업 내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해야 됩니다. 예, 영업을 통해 가지고 뭐 수익을 창출해야 될 수도 있겠고, 또 학생 신분에 의해서는 중간고사 시험을 잘 봐야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엄마 아빠가 만약에 가사 노동을 하신다면 청소를 잘해야 되는 것,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이는 비생산적인 활동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로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나게 놀았는데 놀이의 결과는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는 게 없습니다. 쌓기놀이 영역에서 신나게 레고 블록을 사용하고 벽돌 블록을 가지고 집 짓기를 하고 빌딩을 만들고 우리 동네를 꾸밀 수 있어요. 그런데 놀이가 끝나는 상황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교구장에 갖다 놓거나 놀이 보관함에 갖다 놓은 가운데 흔적이 없이 놀이의 여러 가지 결과물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비경쟁적이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제일 잘 놀았니? 누가 가장 멋지게 놀았니? 자, 그러한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과정 중심적으로 놀이 그 자체에 관한 즐거움과 쾌감을 만족할 뿐이지 내가 누구보다도 가장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돼, 가장 완성된 결과물을 가지고서 보상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은 아이들한테는 애초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바로 놀이는 규칙이 있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놀이를 열심히 살펴보세요. 나름대로 부여된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숨바꼭질 놀이를 해요. 숨바꼭질 놀이 여러분 모두 다 해보셨을 겁니다. 자,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와 숨바꼭질 놀이는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바꼭질 놀이는요, 일단 술래가 한 명입니다. 술래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이긴 사람 내지는 진 사람이 술래가 되는 것이죠. 그 규칙조차도 놀이자들을 통해서 서로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규칙을 정해 놓으면 그거는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데 술래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나름 뭐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10번 셀 때까지는 눈을 꼭 감고 있는다든지, 그리고 시작 찾아낼 때 숨어있는 아이는 정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몸을 숨겨야 되는 것이죠. 나름 그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숨바꼭질 놀이를 아이들은 짜릿한 경험을 통해서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를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할 때 달려오던 아이들은 술래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술래가 뒤돌아서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열심히 신속하게 술래 가까이에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고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이는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야 되고, 술래한테 걸린 친구는 그것을 항의하거나 나 이제 안 할래 라고 놀이 밖에 나가기보다는 순순히 술래한테 와서 새끼손가락을 끼워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각각의 놀이를 보면 그 안에는 그 놀이의 특이성을 반영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알고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놀이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기놀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플라스틱 공기가 상품화된 교구로 나와 있는데, 과거에 저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돌멩이 가지고 공기놀이 했었거든요. 공기놀이 당연히 규칙이 있습니다. 1단부터 5단까지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던져가지고 내 것으로 가지고 왔을 때 마지막에는 공깃돌이 가장 많이 있는 친구가 그날의 가장 승자라고 이제 정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놀이를 가만히 지켜보시면 나름 규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의사놀이를 한다, 병원놀이 한다, 그럼 병원놀이 규칙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의사 역할 맡은 사람은 의사 흉내를 내야 되고요. 환자 역할 맡은 친구는 절대로 의사를 진단하면 안 됩니다. 아프다는 신용을 해야 되겠죠. 나름 규칙이 있다라는 거는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고력이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세련돼지고 체계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의 놀이에 관한 정의를 해볼까요? 바로 허구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놀이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놀다 보면요, 야, 이건 가짜잖아, 가짜야 가짜,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 모든 상황을 서로 허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놀이 하면요. 그 의사가 진짜 의사일까요? 예, 무면허입니다. 예, 5살짜리 아이일 뿐인 것이죠. 환자, 진짜 배 아프지 않아요. 근데 배 아픈 척 오만 인상을 다 찌푸리면서 배를 만지면서 배 아파요, 배 아파요 하는 것이죠. 선생님 놀이 합니다. 그 아이들은 진정한 선생님은 아니에요. 허구적인 활동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야, 네가 무슨 선생님이야? 너 웃기지도 않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상황에서는요. 서로 공유된 약속과 어떤 놀이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 역할 맡은 친구한테는요. 학생 역할 맡은 친구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더 선생님답고 더 학생다운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놀이는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어떤 상상의 공간 속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허구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 차원에서 놀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속성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떠오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놀이는 또 이런 특징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죠. 라는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모범 답안인 것 같습니다. 예, 필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놀이에 관한 의미를 몇 가지를 더 여러분이 부여하실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시간을 좀 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놀이에 관해서 학자들에 따라서도 학자마다 특정한 이론이 있고 중점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놀이학자들 엄청 많아요. 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 놀이의 전문가다라고 서로 자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학자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레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주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거나 어렸을 때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다닌 경험이 있다면 아마 프레벨이 고안한 놀잇감을 가지고 많이 놀았을 겁니다. 일명 우리가 갑의 음물이라고 하는 놀잇감이 바로 여기 나온 프레벨이라는 학자가 고안하고 창안한 그런 놀잇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분은 놀이에 관해서 어떻게 정의했느냐? 예, 아마 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유아의 내적 세계를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기의 내적 본질의 요구에 의해서 내계를 외계에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프레벨은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좀 본질적인 부분을 놀이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했는데요. 유아들이 내적인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천진난만하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내면에 심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프레벨은 유아들은 어른 못지않게 우주에 관한 어떤 본질을 늘 경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늘 생각을 추구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의 내적 세계를 굉장히 존중하고 존엄하게 여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심상이라든가 생각들, 철학적인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외부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하는 어떤 이 과정이 바로 놀이가 일어나는 장면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기의 내적 본질의 요구에 의해서 내계를, 그러니까 내계라는 것은 내부의 세계, 이것을 외부의 세계에 표현하는 것, 이것을 이제 놀이로 본 것이죠. 자, 이 말을 우리가 존중하면요. 아이들이 놀이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부로 훼손하거나 방해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개입하는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놀이권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성인의 입장에서 의미를 전달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자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듀이라는 학자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듀이가 이제 1949년도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아의 신체라든가 정서 그리고 인지, 사회 발달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발달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신체적인 발달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정서적인 발달이 있을 수 있겠고 일명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 발달이 있고 누군가의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사회성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발달을 아이들은 도모하고 발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유아기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장을 하는데 발달을 하는데 강력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놀이라고 본 것이죠. 자, 아이들의 놀이를 한번 지켜보세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이들이 저마다 자신의 연령에 맞게 놀잇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엄마 아빠랑 여러 가지 이제 놀이 상대를 통해 가지고 즐겁게 노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놀이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요. 전혀 무의미하게 발달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놀면서 언어적으로 자극을 받고 놀다 보니까 뭔가 문제 상황이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궁리하면서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조성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만히 놀다 보면요, 아이들은 당연히 여기 있는 여타의 여러 발달을 다양하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면요,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체 발달을 하는 거죠. 미끄럼틀을 쌩쌩 잘 타는 아이와 한 번도 타지 못하는 아이, 동일한 연령대의 아이를 지켜보면요, 당연히 신체 발달이 순조로운 아이는 미끄럼틀을 잘 타는 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서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나게 놀다 보면요, 내 내면의 스트레스가 이완되고 완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맑아요. 노는 아이들 보면요, 굉장히 표정이 밝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고심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 가운데 본인이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인지적으로 해석하고 생각이 동원되고 뭔가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직접적인 사고력을 동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사회성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주로 혼자 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아기를 지나서 유아기가 되면요, 혼자 노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어울려 놀았을 때 훨씬 많은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가 규칙을 지켜야 되고 내가 양보도 해야 되고 순서도 기다려야 되고 성급한 아이가 끈기와 인내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놀이를 살펴보면요, 놀다 보면 저절로 발달을 가져와요. 잘 노는 아이가 잘 크고요. 잘 노는 아이가 당연히 똑똑한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두이가 또 강조한 정의는요, 놀이는 어떠한 결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이들의 활동을 보면요, 이게 노는 것이야, 아니면 싸우는 것이야. 예, 가만히 보면 싸우는 것 같은데 보면 놀다 보니까 서로 말다툼을 했을 뿐이고 그 자체도 아이들은 즐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양산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에서 오늘 그림 그리기 1등해서 칭찬받고 스티커 받아야지. 나 오늘 엄마 아빠 놀이하면서 가장 세상에서 멋진 엄마 역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연극 무대에 설 거야. 뭐 이런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의도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다 보니까 그냥 그거로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더 큰 보상을 아이들은 절대 바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진거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놀이를 조금 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하나의 역사, 문화적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일정한 시간과 장소 내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요,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인류의 보편적인 놀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특정한 놀이를 보면요, 고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요, 유아들이 지금 뭐 가지고 노는지 아세요? 예, 기계 문명의 발달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죠. IT의 강대국이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유아들의 환경을 보면요, 집에 대부분 태블릿 PC가 있을 겁니다. 최소한 엄마의 스마트폰을 아이한테 보여준 다음에 뭔가 즐거운 동영상을 보게 합니다. 뭐 유튜브가 범람하는 시대에 있죠. 자, 우리 아이들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동화를 듣고 노래를 부르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즐겁게 웃는 장면은요, 최소한 20년 전에는 우리 사회에 없었습니다. 지금 21세기가 되고 태블릿 PC가 굉장히 잘 공용화되어 있어 각 개개인에 이제 보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요, 태블릿 PC라는 놀이 문화가 이미 저변에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동일한 시대에 있지만 아프리카 아이들 한번 살펴볼까요? 아프리카라든가 저개발 국가에 있는 아이들은요, 태블릿 PC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그 기계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흙을 가지고 놀고 여전히 나뭇잎을 가지고 노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요,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어느 나라에 살고 있고 어느 지역에, 그 다음에 부모님이 어느 정도로 여력을 갖고서 아이들한테 놀잇감을 주느냐, 아니면 놀이를 무엇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느냐, 어떠한 맥락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런 상황에 의해서 때로는 좀 조절당하고 지배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고전 화가들을 보면요, 제기차기하고 아이들이 소를 잡고 그 다음에 풀피리 가지고 노는 장면들을 고전 화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화가들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 풀피리 불지 않아요.
그리고 소에 먹이를 주면서 들판에서 한적하게 놀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로 뭔가 문명화된 세상 속에서 문화센터에 가서 누군가에 의해서 강사에 의해서 강제된 놀이를 한다든지 놀이인지 스포츠인지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놀이는요. 놀이만 가만히 살펴보더라도 그 시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문명이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림짐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후진거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상대적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깍꿍놀이입니다. 깍꿍놀이는요. 희한하게도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하는 최초의 손유의 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깍꿍이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은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엄마가 어디 숨었지? 엄마가 다시 나타났네. 숨었다 찾았다 숨었다 찾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들판을 거닐면서 뛰어다니면서 하는 술래잡기의 최초의 놀이가 엄마와 아이와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깍꿍놀이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깍꿍놀이야말로 인류가 원시 시대부터 지금 현대 고도화된 어떤 기술 문명이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역시나 늘 존재하는 놀이인데요. 이 놀이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를 끈끈하게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갖게 하는 굉장히 위대한 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놀이라는 거는 특정한 맥락에 따라서 역사의 문화적 현상을 전제 조건으로 특수하게 이루어진 놀이가 창의적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발달되기도 하겠고요. 또 공통적으로 인류 문명 속에서 늘 지켜지는 놀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요. 자,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롭게 만들어진 규칙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이 자체의 목적을 두는 일상생활과는 조금 다른 즐거움과 긴장감을 동반하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만들어진 규칙은 누구일까요? 물론 선생님에 의해서 숨바꼭질 놀이가 시작할 수도 있겠고 엄마에 의해서 집짓기 놀이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칙은 너무도 엄격한 사회적인 통제가 있기보다는 조금 변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는 뭐 크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혼이 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만들어진 규칙이라는 거는 일정 정도의 기존의 규칙을 준수할 수도 있겠지만 놀이자들이 즉각적으로 규칙을 변형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허용할 수도 있는 이런 범위에서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상생활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일상생활은 뭐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먹고 자고 싸고 아이들 하죠. 화장실 가서 용변을 봐야 되고 밥 먹을 때는 때로는 조금 엄격한 어떤 밥상 문화를 통해서 예절을 통해서 흘리지 않고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는 자기 전에 뭐 이를 닦아야 되고 그다음에 잠잘 때는 소리 내면 안 되고 떠들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보다는 조금 다른 즐거움과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신나게 놀기 위해서 긴장을 하는 것이죠. 술래한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짜릿한 즐거움과 긴장감이 일상적인 생활과 조금 사뭇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학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가다마라는 학자인데요. 굉장히 철학적인 분입니다. 이분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놀이를 창작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오락적인 인간 주체의 태도 혹은 행동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놀다 보면요. 새로운 상황을 이제 조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일반적인 역할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청진기를 들이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주사를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오늘은 그냥 처방만 할게요라는 아이들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살펴보면요. 신성한 종류의 진지함을 지닌 것으로 봤습니다. 아주 진지하다고 봤고요. 놀이를 신성한 측면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놀이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태도로부터 독립된 독특한 본질을 지니는 놀이 그 자체가 놀이의 주체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놀이는 아주 가볍고 경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놀이는 굉장히 진지함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마의 경우는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 가지고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놀이를 해석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 각각의 진지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홀히 여긴다든지 놀이를 무시하는 것들은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한테 시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요. 놀이하는 사람이 향유하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놀이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놀이로 끌어들인다. 그래서 놀이 활동의 주체가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오직 놀이하는 사람이 놀이하는데 전적으로 몰두할 때만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살짝 지나가다가 물건을 잠깐 만지작거리고 놀잇감을 잠깐 만지작거리고 그냥 끝나는 것은 진정한 놀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본 것이죠. 놀이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놀이자가 무언가를 추구하기도 하고 몰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내면의 세계를 그 안에서 어떤 추구한다,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들러리로 어떤 놀다가 지나간다든지 놀잇감을 잠깐 만지작거리고 조작하다가 끝나는 것들은 가담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에서는 놀이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다마에 따르면요, 놀이의 진지성만이 놀이를 전적으로 놀이하게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언가 가지고 놀면요, 지금 아이가 진지한 차원까지 이르렀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겉도는 행동인지 이것들을 가다마의 입장에서 한번 구분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자, 한국 유아교육학회가 있습니다. 이 학회에서는요, 오래전에 유아교육 사전에 놀이가 무엇인지를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놀이란 생존을 위한 현실 적응적 행동이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적 도구적인 일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그렇죠? 유아들의 놀이를 보면요, 아직도 수만 번의 연습을 해야 되고 실수를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사장님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과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놀이를 통해서 미리 좀 연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통해서 식탁을 차리고 가짜 식탁을 차리는 거죠. 플라스틱 어떤 포크와 내지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통해서 음식 만드는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밥상을 차려요. 이건 뭐냐? 실제로 내가 엄마 아빠랑 밥을 먹을 때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내가 도구화 시켜가지고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놀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모래놀이를 많이 한 친구 내지는 물놀이를 많이 한 친구가 실제로 수영장에 갔을 때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영을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공부와 노동과는 구별되는 일단 비효용적이고 비생산적인 여분의 행동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공부와 노동은요, 안 하면 될까요? 물론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피해가 생기겠죠.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것과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별로 효용적이지 않아요. 아이가 신나게 놀았다고 해서 당장 어떤 결과물이 있고 누군가한테 칭찬을 받거나 어떤 보상을 받거나 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비효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생산적인 여분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꼭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신의 나이에 꼭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한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여분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원 정리해 볼까요? 행동 자체의 즐거움을 위한 자유롭고 비교적 자발적인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노니? 라고 물어보면요, 재밌어서요, 즐거워서요.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차원적인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노는 행동은 놀지 않는 행동에 비해서 짜릿하고 즐겁기 때문에 계속 놀이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시키지 않고 내 스스로 놀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유함을 추구하지 강제된 억압된 상황을 절대 추구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건 인간 모두의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보면 놀이란 행동 자체의 즐거움을 위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놀이의 특성을 제가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앞의 내용들이 조금 더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특성 이외에도 여러분이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번호를 부여해서 몇 가지를 더 여러분이 좀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성의 첫 번째는요, 내적으로 동기화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적이라는 거는 외적인 측면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 외부적으로 동기화된 건 뭐가 있을까요? 엄마가 너 잘 놀면 오늘 칭찬 스티커 줄게. 이건 외적인 동기화예요.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노는 거예요. 근데 놀이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유한 내부적인 동기화.
왜 동기화가 될까요? 재미있으니까. 너 왜 놀아? 재미있으니까요. 즐거우니까요. 스스로가 동기화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것들을 다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놀이의 특성은 또 하나, 참여자. 놀이 참여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 숨바꼭질 놀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우리가 엄지손가락에다가 아이들이 막 나도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숨바꼭질 놀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하면서 손을 끼지 않아도 됩니다. 엄지손가락에 친구들의 손을 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너 오늘 반드시 오늘 뭐 색칠놀이 해야 된다. 오늘 반드시 뭐 책 2권 읽어야 돼. 그러면 자유롭지 않아요. 그 놀이가 아니라 아마 조금 더 괴로운 현실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즐거움과 재미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동반합니다. 아이들 놀이하는 표정 한번 보세요. 어떨까요? 물론 잠깐은 찡그릴 수 있어요. 갑자기 놀다 보니까 뭔가 물건이 망가질 수도 있겠고 친구랑 약간의 갈등은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놀이하는 장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아이들이 긍정적인 감정이 얼굴이 상기되어 있기도 하고 미소를 머금기도 하고 깔깔깔 막 웃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또 성취감이 있고 뭐 우정관계 이러한 다차원적인 긍정적인 감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성은 비사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이들이 블럭을 가지고 집을 지어요. 그 집은 진짜 집이에요? 예, 가짜 집인 거죠. 동물원을 꾸며요? 우리 동네를 꾸며요? 그거는 가짜 동네이고 가짜 동물원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비사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섯 번째 특징은요. 놀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재미없으면 나 안 놀아 그러고 그 상황을 아이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 노는 장면을 보면요.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합니다. 공룡을 만드는 어떤 협동 작업을 한다면요. 누군가 공룡의 이빨을 맡은 친구는 이빨을 열심히 꾸미고 꼬리를 맡은 친구는 꼬리를 열심히 색칠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진정한 놀이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의미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여섯 번째는요. 과정 중심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면 내가 이길까 질까? 이거 하면 내가 못해가지고 속상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잘 놀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죠.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특징을 보면 내부에서 부여된 규칙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내부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혼자 놀이를 한다 그러면 나 혼자만의 어떤 규칙이 들어가는 거죠. 색종이 접기 나는 오늘 바지랑 그다음에 뭐 치마만 접어야지 내 스스로가 부여한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언어 영역에서 인형을 가지고 논다면 나는 오늘 손가락 인형을 가지고서 동물들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코끼리를 흉내내야지 내 스스로가 규칙을 정리하고 그 규칙이 끝날 때까지 스스로가 즐겁게 놀이에 참여한다는 거죠. 물론 둘 이상이 모여있는 곳에서의 놀이가 일어난다면 그 상황은 역시나 그 둘 간의 협상을 통해서 공유되어 있는 규칙을 서로 준수하는 가운데 놀이를 지키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놀이의 개념적 접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놀이는요,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개념화할 때는 당면하게 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놀이와 유사한 행동들입니다. 갑자기 눈 뜨자마자 놀기도 하지만 놀이 앞뒤 어떤 상황들이 같이 일관되게 연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놀이와 놀이 아닌 것을 이번 시간에 좀 구분해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놀이에는 다양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행동, 또 명령하는 행동, 놀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핵심적인 내용 정리해 볼게요. 행동하는 사람의 동기나 태도에 따라서 어떤 동일한 행동이 때에 따라서 놀이이기도 하고 놀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내가 지금 재미나게 놀기 위해서 아이들이 만약 간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간식을 먹다가 피자를 먹는데 피자가 개수가 6개가 있는데 이 6개를 3명한테 어떻게 나눠주지? 일단은 피자를 먹는 시간은 놀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피자에 6조각을 받고 우리 친구들이 3명이 있는 걸 봤을 때 1개, 2개, 3개를 나눠주고 또 1개, 2개, 3개를 나눠주면서 야, 우리 희한하다. 우리가 6개 조각을 3명이서 2개씩 나눠 먹으니까 다 동일하게 먹을 수 있구나. 다시 한번 피자를 그러면 원 조각을 다시 모아보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신나는 수놀이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선생님이 조용히 피자를 먹으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피자 조각을 보는 순간 수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왔다 갔다 여러 번 반복하는 활동을 통해서 놀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치카치카 하면서 칫솔질을 합니다. 예, 거품이 막 나오잖아요. 칫솔질을 하다 보면 치약에서 묻은 거품이 나오는데 실제로 위생을 위해서 그다음에 깔끔하게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칫솔질을 했을 뿐인데 그 안에 거품이 나오는 순간 아이들은 거품놀이로 이 놀이가 다시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를 닦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이를 닦는 것인지 아니면 거품을 통해서 즐겁게 내가 거품을 관찰하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친구들하고 거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나의 동기와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장면이 놀이가 될 수도 있고 놀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랩이라는 학자는요. 놀이 행동을 개성의 개발이라는 어떤 중점 사항을 두고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개성이 개발되고 있습니까? 개성이 소멸되고 있습니까? 아마 회사에 가다 보면요. 회사에서는 물론 특정한 직업은 계속적으로 개성을 개발해야 되지만 아마 주어진 업무, 주어진 어떤 규칙에 따라서 개성이 개발되기보다는 개성이 오히려 의미를 두지 못하게 하고 내지는 개성을 삭제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될 텐데요.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요. 개성이 수만 번 개발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성이 충분히 어떤 특정 집단의 결합이 되는 경우는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놀이가 아닌 행동이 드러나는 겁니다.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선생님이 얘들아 장난감 정리해 라고 하는 순간은 선생님이 정리하지 않으면 약간 나한테 혼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놀던 놀잇감들을 정해진 규칙에 맞게 가지런히 정리해야 되는 개성이 결합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동기에 의하고 또 장난감 정리 시간은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정리해야지만 그 다음에 바깥놀이를 갈 수가 있고 내지는 뭐 가정에서는 정리해야지만 엄마 아빠가 뭐 예쁘게 봐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적인 통제 신념이 있습니다. 내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야단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통제를 외부적으로 당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놀이가 아닌 행동이고 개성이 있었던 개성이 집단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결합이 된다,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놀이 행동은 개성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추구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것인지 바깥 놀이터에서 놀 것인지 미끄럼틀을 탈 것인지 구름다리를 건널 것인지 이거는 내 스스로가 무엇이 더 재미있는가에 따라서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 행동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잠깐 유보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놀 때만큼은요. 내가 키 작은 아이야. 동생 때문에 엄마가 나를 싫어해. 내지는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나게 내가 노는 것이죠. 선생님 놀이할 때는 아이는 만 5세라는 현실 속에서 벗어나서 만 5세는 잠깐 유보한 가운데 멋진 30살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적인 통제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겠구나. 그럼 스스로가 자제하는 것이죠.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내가 놀잇감이 부족해요. 그럼 내가 좀 기다려야겠구나. 왜? 기다려야지만 더 재미있으니까. 내적인 통제 신념에 의해서 본인이 모든 활동을 주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놀이 행동은 놀이가 아닌 행동에 비해서 개성이 추구되고 개발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레비는 계속해서 놀이를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 내적인 동기, 현실 유보, 그 다음에 내적인 통제 신념이 놀이가 아닌 것에 비해서 보다 많은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적인 동기를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 수업을 여러분이 직면하고 계신지 아니면 외부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가 영화관에 가서 신나게 영화를 주말에 본다. 이건 아마 내적인 동기일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악몽 같은 월요일 날 회사에 출근해요. 그거는 대부분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내적인 동기보다는 외부적인 동기에 의한 것일 겁니다. 왜? 회사에 가지 않으면 뭐 월급을 받을 수가 없고 회사 생활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동기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적인 동기를 살펴보실 때는 반드시 외부적인 동기하고 조금 구분하는 가운데 살펴보셔야지만 정확하게 이 본질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적인 동기는요, 행동 그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요, 행동 자체가 보상이 되어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않고 그 활동에 완전히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완전히 몰두합니다. 잠깐 예를 들었지만 열심히 일한 다음에 주말에 내가 영화를 보러 가요. 그러면 이 영화 보는 자체에 완전히 우리가 몰두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영화를 보고 나면 사장님이 칭찬하진 않아요.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냥 완전히 몰두하는 이런 장면인데 아이들의 놀이가 이렇게 몰두가 되는 장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놀이가 아닌 행동은 무엇일까요?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만족을 얻는 외적인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죠. 이건 놀이 행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우주선을 가장 멋지게 잘 만드는 친구한테 선생님이 바깥놀이를 먼저 가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요. 원래는 우주선 만들기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런데 제일 잘 만드는 친구는 선생님이 무언가를 해줄게 라고 하는 순간 동일한 우주선 만들기가 결국은 뭐가 되죠? 놀이 행동이 아닌 것으로 뭔가 본질이 변형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요. 성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서 신나게 놀 때 놀이권을 뺏거나 그 안에 경쟁을 부추기거나 누가 잘했니 못했니 평가를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는 것들을 시사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현실 유보라는 겁니다. 현실과 잠시 동안 단절되는 상태인 것이죠. 나의 자아를 떠납니다. 내가 좀 못생겼어요. 내지는 형보다 내가 키가 작아요. 엄마보다 힘이 약해요. 뭐 이런 것들. 이러한 자신의 어떤 약간의 위축되어 있거나 못마땅한 현실과 잠시 동안 단절되는 상태인 거죠. 가장 멋지고 자신감이 있는 자아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환상적인 자아, 일명 상상적 자아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멋진 우리 아이돌 그룹, 걸그룹 굉장히 아이들이 선호하는 우상 중에 하나죠. 내가 아이들하고 뮤지컬을 한다든지 친구들이 아니면 뭔가 무대를 꾸미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요. 내가 평소에 되고 싶었던 걸그룹,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돼가지고 멋지게 춤을 출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유아는 놀이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다양한 탐색과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놀이가 아닌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줄을 똑바로 서야 되고 선생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엄마 말씀 잘 들은 가운데 방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적인 통제신념, 세 번째 특징인데요. 자, 개념 정리해 볼까요?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간의 책임, 그 다음에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자각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는 것도 내 마음이고 다른 놀이로 변형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누구랑 놀지도 내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잘 놀기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죠. 장난감을 부수지 않고 장난감을 던지고 싶지만 장난감을 던지면 놀이가 재미없어요. 그래서 던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하고 그네 타기 놀이 한다 그러면요. 내가 그네를 탈 때 내가 줄을 서서 내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만이 즐겁게 그네를 탈 수 있어요. 이럴 때 발휘되는 인내심, 기다림의 어떤 여유가 내적인 통제신념이 발동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외부 요인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사람보다 인생 전반에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요? 신나게 놀면서 내적인 통제신념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경우가요. 그래서 여가나 일에도 만족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놀이가 아닌 행동은 무엇일까요? 외적인 통제신념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외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소주제는요. 일과 놀이에 관한 비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놀고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숙제이고 공부라는 것들은 왠지 놀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첫 수업이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놀이 지도라는 이 수업만큼은요. 우리가 좀 즐겁게 여유를 부리면서 놀면서 다가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일단 프로스트와 클레인이 놀이와 일에 관해서 좀 구분져서 때로는 연속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크게 나눠서 일은요.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조롭고 좀 고된 게 있어요. 내가 정해진 순서에 맞게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인 목표에 구속됩니다. 무엇일까요? 이런 성과를 통해서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되고 연봉을 많이 높여내야 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타인에 의해 착수됩니다. 예. 그리고 무사 안일형입니다. 절대 다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평온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 내에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면 아마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분석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반면에 놀이는 무엇일까요? 좀 상반됩니다. 놀이는 능동적이에요. 누가요? 놀이자 스스로의 능동성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일단 재미있어요. 예. 그리고 스스로 시작합니다. 나 오늘 인형놀이 할까, 흙놀이 할까, 모래놀이 할까. 예. 스스로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뭇 진지해요. 왜? 진지해야지만 놀이에 몰두할 수 있고 그 안에 쾌감을, 즐거움을 더 짜릿하게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주말에는 주로 아마 놀이를 하겠죠? 예, 주중에 아마 일을 하시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겠지만 때로는 살짝 연속되어 있다라는 가정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놀다 보면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또 잘 놀았냐라고 하면 또 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일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재미있는데 야, 기왕이면 노는 것처럼 일하자. 이러면서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단어의 경우는요, 놀이와 일을 또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일은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강요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죠. 예, 일하시는 어른들의 경우는. 그 다음에 생산과 관련됩니다. 무언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업적을 높여야 되거나,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에서는 자동차가 생산돼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뭐, 영업사원일 경우는 영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고객을 확보하고 유치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외부에서 강요된 규칙을 따라야 되고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놀이는요, 자발적으로 표출되는 것이고 그냥 왜 놀아요? 그냥요. 재미있으니까요. 뭘 자꾸 물으세요? 그냥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고요. 규칙이 자발적으로 형성됩니다. 내가 요만큼만 가지고 놀아야지. 다음에도 이만큼 갖고 놀아야지. 그때그때마다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를 초월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당 놀이하면 그 순간 아이들은 식당의 주인이 되고 종업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놀이와 일에 관해서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굿맨이란 사람은요. 많은 사회에서 아동들은요. 일과 놀이를 엄격하게 또 구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저희 윗세대, 저희 부모님의 경우는요. 학교 가는 것보다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경우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노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논일과 밭일을 하면서 소 먹이를 먹이고. 그런데 그게 일이긴 했지만 소 먹이를 먹이다 보면요. 잠깐 또 쉬면서 놀이를 즐겨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게를 지면서 장작을 캐오고 뭐 이런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짬짬이 놀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과 놀이를 엄격하게 또 구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칫솔질 하다 보면요 재밌어요. 칫솔질 하다 보면 치카치카 노래를 부르게 되고 놀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또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칫솔질을 해야 된다는 일을 통해서 시작했지만 칫솔질 놀이로서 변형이 된다라고 굿맨의 입장은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톤 등에 의하면요 놀이는 때때로 일이 되고 일이 놀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신나게 일하다 보면요.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짜릿함과 즐거움을 경험한다면요. 그 순간은 놀이의 상황으로 전면적으로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격하게 놀이와 일은 구분될 수 없다라고 여기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킨드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이와 일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또 완전히 구분된다. 이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해되시죠?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또 사뭇 연관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복제되지 않을 독특한 유전자의 조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고요. 동일한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과 또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본 겁니다. 노는 사람과 놀지 않는 사람도 뭔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뭔가 딱 구분할 수 있지만 구분되지 않는 어떤 유기체의 본능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과 놀이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딱히 이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키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엘킨드는요. 일과 놀이의 관계도 몸이 하나이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존재적 갈등을 나타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주제는요. 탐색과 놀이,
탐색에 관한 비교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오늘의 수업을 탐색하고 계십니까? 놀이를 하고 계십니까? 예, 탐색과 놀이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탐색은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을 보면요, 놀이 전에 발생합니다. 놀이는요, 탐색 다음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 탐색, 후 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탐색은 신기한 사물을 봤을 때 드러나요. 이 장난감 처음 보는 건데 저 친구 누구야? 처음인데 저 선생님은 누구지? 뭔가 신기한 사물을 봤을 때 덥석 가서 바로 놀지 못하고 굉장히 그야말로 탐색전을 벌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물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때 탐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형화된 행동이에요. 두들겨 보거나 뭐 냄새를 맡아보거나 앞뒤로 돌려보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질문을 던지거나. 그리고 좀 심각합니다.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거 내가 만져도 되는 것이야? 좀 심각함을 보이고요. 낮은 변화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놀이는요, 친숙한 사물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매일 가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매일 만나는 장난감을 통해 가지고 신나게 변형하기도 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새로운 물건을 갖다 주면요, 바로 즉각적으로 놀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다칠 수도 있고 이거 만져도 되는 것이야? 무거우면 어떻게 하지? 찢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긴장감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색을 통해서 이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구나. 버튼을 클릭하는 거구나. 내지는 고리를 끼는 거구나 라고 탐색이 끝나고 나면 이제 친숙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놀이가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요. 놀이는 다양합니다. 한 가지의 막대기를 통해서도 쥐봉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동물의 꼬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대기를 가지고서 뭔가 물건을 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행동이 일어나고요. 또 즐겁고 높은 변화성을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펜슨 등에 의하면요, 탐색과 놀이를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구분했습니다. 탐색은 자극에 의해 주도된다고 봤습니다. 주변에 새로운 자극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이는요, 유기체가 주도하는 행동입니다. 예, 유기체라는 건 누구죠? 아이들의 본능입니다. 내 스스로가 놀고 싶은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탐색은요, 자극을 주는 대상에 대한 정보의 획득을 위한 시도입니다. 이게 무엇이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가기 위한 정보의 획득. 그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놀이는요, 대상에 대한 자극의 발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야, 이거 재밌겠다. 가지고 놀자. 이거 만져보자, 뿌려보자, 던져보자. 친구랑 같이 이거 같이 공유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된다는 것이죠. 또한 탐색은요, 탐색되는 대상의 자극적 특성에 의해서 행동이 발생되고요. 놀이는 놀이자, 아동의 스스로의 요구와 흥미에 의해서 행동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탐색은요, 진지하고 조심스럽고 좀 정형화된 행동이에요. 조심스럽습니다. 놀이는요, 이미 이제 이 놀잇감이 무엇인지 알고 놀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즐겁고 다양하고 새로운 행동을 계속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펜슨과 쉘에 의하면요, 놀이와 탐색의 공통점도 있다고 봤습니다.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시키지 않아요. 예, 내부적으로 동기화된 행동, 이것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물과 인간이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초기 단계는 구분되지 않다라고 좀 인류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탐색과 놀이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놀이의 초기 단계에서는요, 탐색적 놀이라는 용의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